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025 5월 첫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금주의 박스오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이했던 국내 박스오피스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신작들이 대거 개봉했죠. 이번 연휴의 주인공,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 관련 영화도 극장에 걸려 있고요. 이들이 치열하게 맞붙은 결과 국내 박스오피스 1위는 39만 명을 불러모은 이 어린이날과 가장 거리가 멀어야 하는 영화네요. 야당이 차지했습니다. 신작들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3주 연속 1위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 237만 명으로 이병헌 배우 주연 영화 승부의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 213만 명을 앞질렀습니다. 30만 원 받아요. 감독님, 이런 영화 하나 찍으면 얼마 받는 줄 알아요? 300만 돌파예요. 300만 돌파 성적표 받아보실 수 있으실지 응원하겠습니다. 2위는 27만 명을 기록한 마인크래프트 무비가 차지했습니다. 저번 주 주말 관객 수가 34만 명이었는데 이번 주는 27만 명이니까 하락세가 안정적이죠. 2주 연속 2위 누적 관객 수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만 돌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이들과 극장나들이 하기에 정말 딱 좋은 영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이 한 표,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자녀 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들의 보호자 어른 한 표, 이렇게 2장 플러스 알파가 확보가 돼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날 연휴다? 하면은 아빠는 왜 안 봐? 엄마는 왜 안 봐? 할머니 왜 안 가? 할아버지 왜 안 가? 나도 연시은처럼 볼펜으로 애들 찍고 다니는 거 봐야 정신들을 차리시겠어?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어? 라고 어른들을 상대로 애들이 협박을 하면 2장 플러스 알파 제곱이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날 성적 가장 궁금해지는 영화 마인크래프트 무비 2위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3위는 이제야 신작이 나오네요. 26만 명 동원한 썬더볼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 47만 명인데 흥행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수치죠.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마블 영화고 블록버스터 영화니까 기본빵은 해주겠지 했는데 개봉일에는 다른 영화에 밀려서 2위에 랭크되고 고른 입소문을 바탕으로 그래 이제 좀 기지개 좀 펴보나? 했는데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이 짱입니다. 검찰 못 이겨요. 바로 야당한테 뒷덜미가 잡히더니 마크 무비한테 블록 당한 끝에 결국 3위에 랭크되고 말았습니다. 좌석 점유율이 12.9%, 13%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야당하고 마크 무비는 모두 20%를 넘었거든요. 이 말인 즉슨 극장이 썬더볼츠 편성을 잔뜩 해놨는데 파리만 날렸다라는 거죠. 저 아직 썬더볼츠를 안 봤는데 언제 극장에서 내려갈지 모르니 빨리 보러 가야겠습니다. 4위는 25만 명을 찍은 개봉일날 썬더볼츠를 뚝갑했던 거룩한 밤 데모너터스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 49만 명입니다. 입소문이 정말 맹렬하게 퍼지고 있는 영화죠. 돈 날리고 싶으면 극장 가서 봐 라는 추천 세례가 관객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원더풀 고스트 이후 마동석 배우 주연작이 4위 이하를 기록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마블은 썩어도 준치다라는 평을 듣는 반면 마동석 배우는 작품성과는 상관없이 불황에 빠진 한국 극장가의 구원자로 그간 거듭났던 만큼 타격이 큽니다. 100만 돌파도 거룩한 밤 데모넌터스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마동석 배우에게 남는 거는 범죄도시 시리즈 뿐인데 딴 건 모르겠는데 마동석의 범죄도시 시리즈만큼은 극장 가서 봐야지가 과연 마동석 배우 커리어에 있어 득일까요? 실일까요? 5위는 10만 명을 기록한 파과입니다. 누적 관객 수 18만 명인데요.
블록버스터 영화의 마동석 신작까지 대진운이 파과 입장에서는 좋지 못했고 자연스레 상영관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이 같은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좀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민규동 감독의 때깔과 이혜영 배우의 열연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썬더볼츠 보러 극장 갈 때 시간만 맞는다면 함께 보려고 합니다. 6위부터는 만명대로 성적이 떨어집니다. 어린이날 시즌을 맞이해 개봉한 시크릿 주주 마법의 하모니가 17,000명 불러 모았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무비가 애들 지갑 다 털어가가지고 흥행 성적이 8위 작품이 눈에 띄네요. 일본 영화 해피엔드가 12,000명을 기록하며 8위에 랭크됐습니다. 좌석 점유율이 25%예요. 좌석 점유율이라고 그간 했네요. 좌석 판매율입니다. 썬더볼츠의 거진 2배죠. 예술 영화 섹션으로 포진되어 있어서 상영관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꾸준히 관객몰이를 한다면 아트버스터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관객수 10만 돌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국내 박스오피스였고요. 북미 박스오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수익은 금요일 티켓 판매량과 예매 추이를 근거로 박스오피스 모조 사이트 등에서 집계한 어디까지나 예상 수익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에 실질 수익이 발표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 그로 인한 순위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 박스오피스 순위도 화요일 실질 수익이 공개됐을 때 순위 변동이 있었는데요. 2위가 어카운턴트 2고 3위가 개봉 20주년 맞이 재개봉한 스타워즈 3편이다. 둘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실질 수익이 발표되면 역전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스타워즈가 2위, 어카운턴트 2가 3위로 저번 주에 최종적으로 밀려났는데요. 이번 주 북미 박스오피스에서도 이 같은 순위 변동이 생길지 탑5 순위는 실질 수익이 발표돼도 변동이 없겠는데요? 그만큼 격차가 각각 커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1위는 7,700만 불을 벌어들인 MCU 신작 썬더볼츠입니다. 추정 제작비 1억 8천만 불을 고려하면 썩 만족스럽지는 못한 성적이긴 하죠. 올해 2월에 개봉했던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개봉 수익이 8,800만 불이었거든요. 캡틴 4편 때만 해도 이 MCU 한물 갖다지만은 그래도 개봉 첫 주에는 일단 제작비 절반 정도 수익은 가뿐히 벌어들이곤 했었는데 이것도 다 옛날이다 라는 반응이 나왔었는데 썬더볼츠도 이러한 반응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소식이라고 한다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관객 반응이 꽤나 우호적이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MCU에 그간 물렸던 것도 있지만 닦아놓고 말씀드려서 썬더볼츠라는 작품 자체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감도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잖아요. 이런 점들이 반영되어서 더욱 높은 관객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객 만족도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벌어들일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2위는 3,300만 불을 벌어들인 시너스, 죄인들이 차지했습니다. 북미 누적 수익 1억 8천만 불 정도를 기록 중이고 전 세계 누적 수익 2억 1천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1주차 주말 수익이 4,800만 불, 2주차 4,500만 불, 그리고 3주차 맞이해서 3,300만 불이라 이상적인 하향세를 그리며 차곡차곡 누적 수익 수치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이 작품 65mm IMAX 필름으로 촬영하고 거기에 울트라 파나비전 70 포맷을 합쳐서 완성해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다른 화면비로 촬영을 하고 이를 결합한 최초의 영화라고 하는데요. 시네마스코프 화면이 펼쳐지다가 IMAX 1.43 대 1 비율로 바뀌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IMAX 디지털 스크린 상영관에서 이 같은 비율 변화를 감지하면서 관람 가능하다고 합니다. IMAX 필름으로 촬영됐으니까 IMAX 필름 상영관에 대한 수요도 있겠죠.
아이맥스 필름 상영관 자체가 그닥 많지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단 10개 극장에서만 관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옵션이 있는 만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려는 관객들의 열정이 시너스 흥행의 밑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3위는 마인크래프트 무비가 차지했습니다. 1,300만 불을 벌어들였고요. 북미 누적 수익 3억 9천만 불로 4억 불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수익은 현재까지 8억 3천만 불입니다. 99.9% 확정적인 북미 누적 수익 4억 불. 게임 원작 영화 중에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4억 불을 넘은 적이 있는데 게임 원작 실사 영화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유, 우리 잭형 경사나셨어요. 제이슨 모모아 배우도 필모그래피 중에 4억 불 돌파작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가장 높은 북미 수익을 기록했던 작품은 아쿠아맨 1편 3억 3천만 불이라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2편에 잭형과 모모아 배우 돌아오겠죠? 와야만 합니다. 4위는 980만 불, 100만 불대 수익이네요. 기록한 어카운턴트 2입니다. 누적 수익 4천만 불, 이제 넘겼습니다. 1편의 2배 정도 되는 제작비 8천만 불을 들였지만 1편의 북미 최종 수익 8,600만 달러.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5위는 마인크래프트 무비와 같은 게임 원작 영화 Until Dawn, 국내 개봉명 Until Dawn 무한 루프 데스 게임 으로 360만 불을 벌어들였고요. 그 뒤로는 6위 아마추어, 7위 킹 오브 킹스 등등이 자리하고 있는데 눈여겨볼 만한 사항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금주의 박스오피스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5월 첫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약한 영웅 클래스 1 지금 시작합니다. 웨이브 오리지널 8부작 드라마 약한 영웅 클래스 1 지금부터는 그냥 약한 영웅 시즌 1이라 하겠습니다. 약한 영웅 시즌 1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재된 서페스 김진석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둔 작품입니다. 원작을 기반으로 두되 시즌 1에 한정해서 상당 부분 드라마판 오리지널 스토리로 창작 및 각색된 작품입니다. 원작에서도 등장한 몇몇 주요 인물들은 성격과 배경서사 등이 완전 바뀌기도 했고요. 저는 원작을 읽어보지 않아서 이러한 사실들을 모른 채 시즌 1을 보고 2를 연이어 보게 됐는데 그래서 시즌 2가 그 모양 그랬던 거였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자료 조사한다고 이런 거 안 찾아봤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면서 계속해서 작품 소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스토리 창작을 도맡은 분은 바로 단편 독립 영화 등을 연출해왔던 유수민 신인 감독으로 약한 영웅 1의 연출과 각본을 맡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영화죠. 뺑반과 넷플릭스 드라마 DP 등을 연출했던 한준희 감독이 크리에이터 기획 총괄을 맡으셨고요. 한준희 감독이 과거 미장센 단편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유수민 감독이 4만 번의 구타라는 작품으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답니다. 이때 연을 맺게 되고 한준희 감독이 대표로 있는 제작사 쇼트케이크에서 약한 영웅 실사화를 준비하게 됐는데 유수민 감독에게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해서 연출과 각본을 유수민 감독이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준희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은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하는 약한 영웅 속 주인공 연시은 캐릭터의 매력을 느껴서 실사화 작업에 뛰어들었답니다. 영화 야당의 액션 장면 등을 두고 제가 이 현장감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야당의 허명행 무술 감독이 약한 영웅 1에서도 액션 설계에 참여하셨습니다. 약한 영웅 시즌 1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중 손꼽히는 흥행 성공작입니다. 2022년 웨이브 유료 가입자 기여도 1위, 웨이브 오늘의 톱 20 연속 1위, OTT 화제성 1위 등을 거둔 결과 약한 영웅 출연진과 제작진, 성공한 창작자가 누릴 수 있는 요즘 시대 최고의 복지죠? 베트남 나트랑으로 4박 5일 포상휴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2025년 약한 영웅 시즌2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런칭이 되면서 시즌1도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을 시작했는데요. 이미 공개되었던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직후 70여 개국에서 탑 10에 랭크되었고 넷플릭스 비영어 시리즈 부문 글로벌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약한 영웅 시즌1 출연 배우로는 이번 작품으로 제2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신인 나무상을 수상한 박지훈 배우. 심각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양시키기도 반대로 풀어주기도 하는 롤린스 선정 약한 영웅에서 가장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최현욱 배우. 주연 배우 3인방 중 최연장자지만 연기와 호흡으로 연약한 10대 캐릭터를 완성해낸 홍경 배우. 특별 출연 정도로만 생각하고 스케줄을 조정하려고 했다가 작품에 매료된 배우가 직접 나서 소속사를 설득한 끝에 사실상 정식 출연에 가까운 분량을 소화해낸 신승호 배우. 영화 길복순에서 선보였던 쇼컷 이미지와 정반대 모습으로 분한 이연 배우. 그리고 한준희 감독과 DP로 인연을 맺었던 김성균 배우 특별 출연하고요. 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분 봉현주 배우 출연하시고 마지막으로 드라마 공개 전 건강 악화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나철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약한 영웅 시즌1 줄거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는 모의고사 후 채점에 들어간 벽산고등학교 1학년 박지훈 배우가 연기한 연시은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꼴랑 문제 하나 딱 틀렸는데 얼굴이 일그러지며 갑자기 책상을 쾅 칩니다. 반 전체가 정적에 휩싸이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후 화면은 헤르만 헤세 작가의 소설 데미안 속 한 구절,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힘겹게 싸운다 라는 문구와 함께 몇 주 전 이른 새벽 등굣길에 나선 연시은의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등교해 커튼 치고 불 킨 뒤에 귀에 에어팟을 꽂고 곧장 공부에 돌입하는 연시은은 성적 상위 1% 학생입니다. 연시은이 이토록 공부에 매진하는 이유는 가정 환경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애 패고 그러느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김성균 공현주 배우가 연기한 연시은의 부모님은 연시은이 어릴 때부터 내내 부딪혔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를 거실에서 서로에게 풀다가 시은이 듣게 된 적도 있었어요. 이후 부모님은 결국에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했고 시은은 스포츠 코치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팀 훈련 일정 때문에 아버지가 집을 자주 비웁니다. 어머니는 그럼 어떠냐? 어머니는 유명한 학원 강사예요. 역시나 바쁜 분이죠.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거 없이 자라왔다지만 부모님이 그래 시은아 아빠가 엄마가 시은이 사랑해요 하면서 태도만큼은 금이야 오기야 시은을 대한다지만 반방치된 채 커온 시은은 마음속에 나를 신경 쓸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불쌍한 마음이 살짝 시은에게 들였는데 요놈 새끼가 은근히 싸가지가 없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말 한마디를 걸어도 띠껍게 건 것도 아닌데 싫은데 비켜 라며 스스로 울타리를 칩니다. 자발적인 아싸인 거죠. 이런 시은을 아니 꼽게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벽산고 1학년 일진 리더인 김수겸 배우가 맡은 전영빈입니다. 일진인데 공부머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번번이 전교 1등 자리를 탐내는데 시은에게는 안 되죠. 계속 만년 2등을 차지합니다. 그래서인지 시은에게 살짝 시비를 겁니다. 연시은 싸가지가 없다 그랬죠? 시비를 싸가지로 되받아칩니다. 이에 빡친 전영빈이 연시은에게 이 새끼를 확 하려는데 교실의 야구부 애들이 빠따를 들고 안수호 이 새끼 어딨냐? 를 외칩니다. 최현욱 배우가 맡은 안수호는 왜 각 반마다 한 명씩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업 시간 내내 잠들어 있기 바쁜 학생 있잖아요. 딱 그런 애입니다. 왜 잠자기 바쁘냐? 저녁에는 식당 알바하고 새벽에는 배달 알바하느라 바쁘거든요. 가족이라고는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뿐이라 가정 형편이 썩 여의치가 않습니다. 촉망받던 MMA 유망주였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만뒀고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에 졸려 죽겠는데도 꾸역꾸역 학교에 나왔던 겁니다. 수호가 또 잘생겼으니까
여하구들이 DM을 좀 보냈겠죠? 그 중에 야구부원의 여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 이 새끼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하면서 빠따를 야구부원이 치켜드는데 가만히 안 둬지는 거는 야구부였고요. 기깔난 MMA 실력으로 한 방에 야구부를 정리합니다. 그렇다고 연시은 시비 걸기를 포기할 전영빈이 아니죠. 꾸준히 시비를 걸고 꾸준히 싸가지로 되받고 안수호가 얘들아 형 좀 자자 응? 조용히 좀 해줘 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경 배우가 맡은 오범석이 인근 유명 사립고에서 벽산고 시은이네 반에 전학을 옵니다. 전학 첫날부터 어딘가 기죽어 있는 모습이 역력해요. 전에 있던 학교에서 학폭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해 전학을 왔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학폭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범석에게 영빈이 환영 인사를 해줍니다. 자기 레이더망을 싹 돌려가지고 범석의 전학 사유도 알아내죠. 이걸 빌미로 영빈은 범석에게 반협박을 벌입니다. 연시은의 목에 펜타닐, 보약 패치를 모의고사 중에 붙이지 못하면 네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 무슨 일 때문에 여기로 전학 오게 되었는지 다 떠벌리고 다니겠다. 왜 이런 꿍꿍이를 영빈이 벌이게 됐느냐? 시비를 걸면 싸가지로 되받았죠. 그럼 주먹맛 좀 보여드려야지 하는데 시은이가 이제 공부머리가 되니까 자기 객관화가 확실합니다. 체격이나 완력으로 보면은 영빈에게 안 된다는 걸 얘가 알아요. 그래서 볼펜을 쥔 채 대응하려 든 적이 있습니다. 스피드전보다는 이제 아이템전을 선호하는 캐릭터인 거죠. 이러니 영빈 입장에서는 괜히 주먹 한번 내질렀다가 이 새끼가 볼펜 혹은 그 외에 어떤 걸로 나에게 상해를 끼칠지 가늠이 안 되니까 야 이거 어떻게 골탕을 먹이지 하다가 시은의 유일한 관심사 성적에 영향을 끼치기로 한 거죠. 그거라면 시은이 멘붕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제 아무리 양아치 고삐리 새끼라지만은 극중 17살인데 도당체 어떻게 클럽에 들어가서 조니워커 블루를 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영빈이 친구들과 자주 가는 클럽이 있어요. 거기서 자기 사촌 형인 신승호 배우가 맡은 전석대에게 펜타닐 패치를 건네봤습니다. 전석대는 나철 배우가 연기한 김길수가 이끄는 가출팸 집단의 행동대장격인 인물인데요. 요즘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더욱더 그 수법이 악랄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스마트폰 도박 프로그램 같은 거를 길수가 관리를 합니다. 이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10대 학생들에게 쓱 권유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원금 5만 원 정도를 쥐어주고 확률을 조작해서 일부러 잃어줍니다. 100만 원, 1000만 원까지 이제 10대 학생들이 막 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을 넘어섰다 하면은 역시나 조작된 확률이 작동을 해서 돈을 다 잃게 만드는 거죠. 카지노 호구형처럼 아니 내가 하루에 몇십만 원이 뭐야 몇천까지 땄는데 다 잃게 됐으니까 뭐 고딩이고 나발이고 눈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럴 때 고리대금으로 10대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아, 이 돈이면 만회할 수 있어. 뭐 다시 벌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10대들은 그럼 또 도박을 하겠죠? 또 잃겠죠? 또 빌리겠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갚을 능력은 없죠? 그럼 부모님 물건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명품 시계, 가방부터 해서 부모님 차키까지 들고 오는 놈들도 있어요. 아예 길순애가 부모님을 상대로 협박을 벌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석대가 도맡아 하는 겁니다. 10대들을 도박 중독에 이르게 만들어서 그 가정 파탄나게 만들어 버리는데 뭐 보약이라고 못 건넬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단 영빈에게 야, 너무 나대진 말아라. 하나만한 충고를 하며 펜타닐 패치 건네줍니다. 펜타닐 패치를 건네받은 범석은 나도 어쩔 수 없어 합리화를 한 끝에 시은 목에 패치를 붙이는데 성공합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시은은 극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목에 웬 패치가 붙어있는 걸 확인하고 떼내고 자기 뺨을 수차례 내리친 끝에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시험을 끝마쳤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이 엉망이라고 보기에는 아니 계속 정답 행진 벌이다가 딱 하나 틀렸는데 이거 갖고 빡치는 거는 서울대 입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수능 400점 만점 찍는 건 아니잖아요. 뭐 두세 문제 정도는 틀리곤 하잖아요. 그거 하나 틀렸다고 갑자기 눈 돌아가는 거는 좀 인간미가 없지 않나 싶은데 여튼 만족스럽지 못한 채점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연시은 책상을 쾅 내려칩니다. 곧장 오범석을 쳐다보는데 오범석이 눈빛으로 난 아니야 라며
영빈 쪽으로 시선을 보냅니다. 자초지종을 파악한 연시은은 뉴턴 제2법칙, 힘은 가속도와 질량에 비례한다를 되뇌이며 아이템전 매니아라고 말씀드렸죠. 두꺼운 책을 전영빈 얼굴을 향해 풀스윙을 합니다. 다른 일진 손에는 볼펜을 꼽고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전영빈 얼굴을 아작냅니다.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던 찰나 잠에서 깬 수호가 선은 넘지 말아라 라며 시은에게 원투를 날립니다. 이제서야 등장한 선생님 덕에 일은 더 커지지 않았지만 시은은 영빈이 입원한 병원에 선생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사과하러 찾아가는데요. 영빈은 왜 시은에게 툭하면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걸까요? 그렇죠. 보고 자란 어른들 모양새가 그 모양이니까 애새끼도 그 꼴인 거죠. 영빈의 어머니 시은을 상대로 노발대발을 합니다. 뭐 내 아들 얼굴을 이 꼴을 만들어놨다. 뭐 내가 너 소년원 보낼 거야 이 새끼야 하는데 상대가 누굽니까? 할 말 못할 말 가리는 게 없는 연시은이죠. 바로 댁내 졸라게 귀하신 아드님께서 제 목에 보약 패치를 붙였네요. 여기 네 아들놈 가방인데 펜타닐 패치가 여기 들어있네? 맞받아칩니다. 시은이가 영빈이를 책으로 팬 것과 영빈이가 보약을 구해서 동급생에게 강제로 투약시킨 것 중에 뭐가 더 중죄일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큰 범죄죠. 선생님도 영빈 어머니에게 지금 학폭위가 문제가 아니다. 일 키워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영빈이는 강제 전학 가는 걸로 심하이 하시죠. 라고 제안을 합니다. 영빈 어머니도 이를 받아들이고 영빈이는 결국 타 학교로 전학 가게 되죠. 이렇게 드라마 시작하자마자 김수겸 배우는 수고하셨습니다. 저 김수겸 앞으로도 약한 영웅 시즌1 시청자로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외치고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죠. 석대에게 연시은을 담가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과연 아이템 매니아 연시은은 어떤 아이템으로 석대를 상대하게 될까요? 어찌됐든 나 또한 시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생각하는 범석은 어떤 방식으로 시은에게 사과를 구하게 될까요? 수호는 드라마 내내 교실 뒤편에서 잠만 잘까요? 이후에 벌어지게 될 내용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지금 웨이브나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약한 영웅 1 볼까 말까 기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까. 영화 파수꾼 감명 깊게 보셨다면은 약한 영웅 1 시청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독립영화계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윤성현 감독 연출, 이재훈, 우원박 배우 주연작 영화 파수꾼. 10대 남학생들 간의 일그러진 우정에 대해 심도 깊게 조망한 작품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이제는 한국 드라마, 영화계 등을 주름잡는 이재훈, 우원박 배우의 원석 시절을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약한 영웅 총 8화 중에 4화까지가 1막이고 5화부터 8화를 2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줄거리 요약 때 제가 읊혀드렸던 부분은 시즌1의 1막 그 중에서도 초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모종의 사건을 겪은 뒤에 시은, 범석, 수호는 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데 2막에 접어들면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0대, 남학생, 고등학교, 새 친구, 학교폭력, 금간우정 등 여러모로 파수꾼을 떠올리게 만드는 대목이죠. 떠올리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가져왔다 봐도 좀 무방하긴 한데 최신화된 파수꾼 거기다가 요즘 10대 사이 퍼진 암적인 세태 등을 고찰해 보시고 싶으시다면 약한 영웅 시즌1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파수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비한 쪽으로요. 궁금하시다면 에피소드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내가 살면서 한 번쯤 이 일진 새끼들 내가 요렇게 제끼고 저렇게 엎어친 다음에 카운터 빡! 날리면은 그냥 게임 오버시킬 수 있는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신 적이 있다 하면 시청 권해드립니다. 한 번쯤 그런 생각들 해보잖아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렇게 했어야 하는데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상대는 저렇게 반응할 것이고 등등 그거 못해서 오밤중에 이불킥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시은이 여러분들의 그런 로망? 판타지? 혹은 이미지 트레이닝의 결과를 실현시켜 드립니다. 펼쳐지는 액션 장면들도 나름 현실적이어서요. 볼만하고요. 어떻게 실현해내는지 궁금하시다면 시청 권해드립니다. 말가 기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핍진성에 예민하다 내가 그러면 보지 마십시오. 드라마는 의도적으로 경찰, 선생님, 부모 등 소위 어른들을
핵심 사건에서 배제시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채 자란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려는 의도처럼 읽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칠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극적 재미를 위한 장치라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시청에 방해를 줄 정도에 이르기도 하고요. 이 점 눈살 찌푸려지신다면은 보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시즌2에 비하면 시즌1은 양반이에요. 그럼 드라마 약한 영웅 1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영웅 시즌1 포스터를 한번 딱 보시죠. 새 배우 10대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전혀 10대 같아 보이지 않는 배우들의 외형인데 이거를 배우들이 본인들의 발성과 호흡으로 만회를 해냅니다. 그래서 10대 캐릭터처럼 비춰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연 배우 3인방 박지훈, 최현욱, 홍경 배우 나이가 각각 99년생, 02년생, 96년생입니다. 촬영 시기가 2022년이고 같은 해에 첫 방영이 되었으니까 최현욱 배우 정도만 제외하면은 전부 20대인 거잖아요. 일진으로 나온 배우들도 전부 다 20대고요. 이런 배우들이 17살로 나와요. 몰입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죠. 잘생긴 동안 외모에 빛나는 피부의 소유자들이라곤 하지만 17살이라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긴 하죠. 실제로 10대 후반 배우들 데려다가 찍는 것보다는 20대 배우들한테 교복을 입히는 편이 제작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더 낫긴 하겠죠. 이 대가로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몰입하기 힘들다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건데 이를 언급드렸듯이 배우들의 발성과 톤으로 만회합니다. 어리버리하고 개구지면서도 방황하는 10대 청소년의 모습을 발성과 톤으로 완성을 해내는데요. 여기에 새 10대 주인공 간의 관계 묘사를 또 드라마가 잘 해나가다 보니까 점차 이질감이 희석되더라고요. 주요 배우 3인방 한 명 한 명 토파보자면은 먼저 박지훈 배우는 감정폭 자체가 크지 않은 역할을 맡았죠. 자연스레 대사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내면 연기를 통해서 감정을 응축한 뒤에 한마디 한마디 툭툭 뱉어야 하는데 고슴도치 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의 무심하면서도 쏘아붙이는 말투를 자연스럽게 소화해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3명 중에 가장 연장자인 홍경 배우를 처음 딱 교복 입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제 아무리 좀 동안 외모라고는 하지만 96년생한테 26살 배우한테 17살 역할은 좀 오바 아니야? 했거든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3명 중에 오범석 가장 복합적인 인물이죠.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가 점차 가해자로 변모해 가니까요. 기본적으로 홍경 배우 이 캐릭터를 위해서 약간 웅웅대는 먹는 발성을 기저에 깔아놓고 욕하고 소리 지를 때는 평소 소리 한번 크게 제대로 질러본 적이 없는 인물이라는 설정을 가져와서 거친 호흡으로 대사를 내뱉더라고요. 오범석이라는 인물이 가진 위태로운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홍경 배우 매우 높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현욱 배우, 세 배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발성만큼이나 대사 호흡이 참 빛났기 때문인데요. 연시은은 시종일관 조용한 캐릭터고 오범석은 위축된 캐릭터죠. 깜깜하죠. 이 둘이 형성해 놓은 이런 답답한 흐름을 일시에 수호가 풀어주는데 한편으로는 또 나중에 쪼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사 타이밍을 최현욱 배우가 아주 기가 막히게 소화해내더라고요. 농담 같으면서도 진담 같은, 진담 같으면서도 농담 같은 말을 안수호 캐릭터가 많이 던지곤 하는데 좀처럼 이게 쉽게 소화하기가 힘들죠. 잘못하면 너무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어려운 역할을 최현욱 배우가 자연스레 소화해냈습니다. 긴장감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주니까 세 배우 간의 톤과 호흡이 참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외형에서 깎아먹었던 몰입감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이 점을 좋았던 점으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10대 이야기를 트렌디하게 그려낸 지점을 그 다음 좋았던 점으로 꼽고 싶은데요. 볼까 말까 중 볼까 부분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드라마 여러모로 파수꾼을 떠오르게 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 대한민국 학교 다 족구하라 그래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이 드라마가 파수꾼을 베꼈다. 말죽거리 잔혹사를 베꼈다 라고 말죽거리 잔혹사 엔딩 장면은
베꼈다라고,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뭐 여튼 베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게 10대 청소년들이 느낄 법한 감정의 진폭을 드라마가 그려낸 거잖아요. 이거는 말죽거리 잔혹사의 시대적 배경인 1970년대부터 파수꾼의 2010년대, 약한 영웅의 2020년대까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청소년 관련 주제, 청소년들이 을에 겪는 시기, 방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유로 예민한 10대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아직은 완전 개방되지 않은 사회에서 형성하는 관계, 이로 인해 품게 되는 서로에 대한 감정, 일순간의 오해로 파국으로 치닫는 결말 등은 성장통을 겪는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심리 그 자체잖아요. 이러니까 뭐 파수꾼의 흔적이 진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이야기다 보니까 베꼈다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는가, 이러저런 감정을 품게 되는 동기는 무엇인가, 오해를 야기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통해 그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장치가 이런 류의 학원물, 성장물에는 동원이 되는데 씁쓸하지만 다분히 현실적인 소재들을 가져와가지고 참 잘 버무려냈다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지능적으로 악화되어만 가는 청소년 보양 문제, 도박 문제, 가출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버무려냄으로써 이 드라마를 단순 학원 폭력물에 그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웹툰에는 없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유수민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은 지금 고등학생들이 겪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보기 불편하더라도 끄집어내서 똑바로 비춰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실제 고등학생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인터뷰가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결말에서 오범석이라는 인물을 대하는 작품의 태도가 저는 정말 좋게 느꼈습니다. 이 점을 또 좋았던 점으로 언급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영화 파수꾼이 저지른 우를 약한 영웅은 재현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파수꾼을 야비한 쪽으로 좋은 영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가해자 서사를 영화의 핵심 서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에서 이재훈 배우가 맡은 기태, 누가 봐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흘겨봐도 일진입니다. 파수꾼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첫 장면 뭡니까? 기태가 앞장서서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냥 팹니까? 존나 팹니다. 마음에 안 드는 새끼 있다? 뭐 어느 철로였나? 뭐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또 존나 팹니다. 우원박 배우가 맡은 희준과 사이가 벌어진 후에도 철로로 희준을 끌고 가가지고 일진 따까리들과 함께 희준을 또 존나게 패죠.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잖아요? 기태가 안쓰럽게 느껴져요. 아이고 어쩌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꼬. 기태한테는 저 친구들이 전부였을 텐데 아이고 왜 그랬니. 동정심이 생기는 거죠. 이러니 야비한 작품인 거죠. 가해자 서사로 관객들을 납득시키는데 성공했으니까요. 아니 엄마 없으면 학교에서 사람 패도 됩니까? 살아계신 부모님과 함께 매일같이 따신밥 먹는 애는 엄마 없는 애한테 맞아도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학교 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가해자는 어디서 태어났고 교우관계는 원만했고 직장 동료들한테는 신망받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평판을 받았었는데 막 보도가 지속되니까 됐고 이제 이런 취재 좀 그만해. 이런 거 취재할 시간에 피해자는 현재 어떤지, 그들의 입장은 어떤지 이런 거에나 더 신경 써 라는 목소리 파수꾼이 개봉했을 시기에도 들끓었었습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범죄가 어디 있어요. 굴곡 없는 인생 없잖아요. 근데 파수꾼은 사연 있는 일진을 조망하면서 철저히 가해자 서사를 비춥니다. 아이고 우리 기태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구나. 아빠는 돈 버시느라 바빠서 얼굴 한번 뵙기도 어렵고 방치된 채 자랐구나. 제대로 돌봐줄 어른이 없었어. 그래서 친구 패고 다녔구나. 그럴 수 있어. 10대 때는 오토바이 타고 와리가리 존나게 하면서 애새끼 굴다리로 끌고 가가지고 개 패듯이 패는 거 할 수 있어. 뭡니까 이게? 만약에 기태가 일진이 아니었다. 일진도 아닌 그냥 10대 소년 3명이 얽히고 설키다가 주먹 다짐도 한번 하고 이후에 벌어진 비극을 다룬 얘기였다라고 하면 이런 말 안 했죠. 약한 영웅은 다릅니다.
오범석, 기태와는 가정 형편은 다를지라도 가정 환경은 비슷하다 못해 더 처참하잖아요. 보여주기식으로 입양된 자식이고 양아버지는 걸핏하면 패기 일수고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자인 동정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인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이런 인물이 본인의 효능감을 잘못된 방식으로 깨닫게 되고 일진 비스무리한 존재로 거듭나는데 드라마는 이 지점을 절대로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범석이 그간 느꼈던 소외감, 열등감 여기까지는 시청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드라마가 꽤나 소상히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 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확대되잖아요. 나 피해자야. 당하고만 살았어. 그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로 번지지 않습니까? 시청자로 하여금 범석을 마냥 동정할 수 없게 만들죠. 파수꾼과의 차별성이 강력하게 부각된 지점이었는데요. 파수꾼의 우를 범하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아이러니를 자연스럽게 묘사를 해냈고 이로 인해 생각할 거리를 하나를 안겨다 줬고 여러모로 파수꾼에서 느꼈던 아쉬웠던 점이 이 드라마를 통해 뭔가 좀 상쇄된 것 같아서 좋았던 점으로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홍경 배우의 떨리는 표정과 발성이 또 큰 역할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몰라, 야 배고파, 야 밥 먹자 라는 대사였습니다. 이거를 통해 방치와 가족의 의미를 돌이켜보게 됐어요. 좋았던 점으로 꼽은 이유인데요. 유독 수호의 입을 통해 야 밥 먹자 라는 대사가 자주 나오죠. 타고난 먹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밥 먹자라는 대사를 자주 하는데 수호의 어떤 상황, 배경만 놓고 보면은 왜 자꾸 밥 거리는지 이해는 금방 됩니다. MMA 유망주 출신의 알바에 배달에 먹을 새도 없이 일하느라 바쁘니까 배고프겠죠. 시은과 범석에게 밥의 의미를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에게 밥 먹자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예전에 한 연예인이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배우자와 그 당시에 겪고 있던 갈등에 대해서 진솔하게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꺼냈었어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나 자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집에서 밥을 먹은 횟수가 1년에 10번도 안 된다. 배우자가 약속이 많은 편이라서 나와 자녀에게 밥만 차려주고 약속 장소로 나가는 경우도 많다. 이후 그 외의 이유들이 합쳐져가지고 현재 이혼 직전까지 오게 되었는데 돌이켜보면 참 가족 식사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했던 것 같다. 식사 자리에서 물론 가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식사 시간에서는 이제 회사에 경력직 사원이 들어왔는데 오늘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등과 같은 스몰 토크들을 많이 나누지 않나. 이 스몰 토크들이 쌓이고 쌓여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작용을 하고 나아가 큰 일을 예감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사소한 부분을 소홀히 한 끝에 지금과 같은 불화를 겪고 있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의 상황을 진단했거든요. 이 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거를 시은이에게 한번 적용시켜서 드라마를 떠올려 보면 시은이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은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죠. 시은에게 밥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존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오늘 하루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는 훈련장에서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스몰 토크 나눌 상대가 없습니다. 시은이 아빠에게 언제부터 저한테 그렇게 신경 쓰셨어요? 라는 말이 유독 와닿는 이유죠. 간만에 만난 엄마는 일 때문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식사 자리를 빨리 정리하려고 하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것만이 방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순간인 거죠. 범석이는 어떨까요? 가족과 밥 먹는 장면이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추정컨대 엄청 불편한 자리임에는 틀림없겠죠. 눈앞에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더라도 육즙이 좌알잘 흐르는 고기가 있더라도 이게 지금 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식사 자리는 범석에게 가시방석이었을 겁니다. 이런 시은과 범석에게 수호는 자꾸 밥을 먹자 라는 말을 던지죠. 밥 먹으면서 그들 간 나누는 대화 내용? 유치합니다. 싱거워요. 하지만 이를 통해 시은은 수호가 고기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쌀 줄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범석은 그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소속감 속에서 해방감을 만끽하게 되었고요. 수없이 반복되는 야 밥 먹자, 배고프다 라는 대사를 곱씹으면서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먹는 밥에 담긴 사소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그 의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좋았던 점으로 꼽아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액션이 허명현 감독님 역시 믿고 보는 액션입니다. 살아있어요. 디테일도 아주 좋고요. 연시은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템 매니아입니다. 주변의 지형 지물 같은 거를 활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들죠. 그럴 때마다 이제 깨알같이 뭐 뉴턴 법칙이 어떻고 땡땡 전쟁에서는 이러한 전술을 써가지고 다수의 상대를 굴복시켰고 뭐 이런 거를 언급함으로써 본인의 전략을 살짝 제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이로 인해 펼쳐지는 액션씬이 뭐 대단히 화려하냐 막 날라차기 들어가고 막 호이짜 하냐? 아닙니다. 좀 비겁하기도 해요. 상대의 허점만 공략하고 때린데 또 때리고 상대방은 맨주먹인데 나는 막 빠따들고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고 싸움은 실전이다 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시청자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또 잘 보면은 안수호라든지 강우영 같은 몇몇 캐릭터들만 뭐 MMA 유망주였다, 뭐 UFC를 준비한댄다 라는 설정을 추가해서 그들한테만 어떤 싸움에 있어서 전문성을 줬지 그 외의 학생들, 연시은도 포함해서 전부 다 개싸움이에요. 이러니까 그렇지 저게 진짜 싸움이지. 아니 무슨 고등학생이 벌써부터 막 날라차기 하고 뒤돌려차기 하고 호이짜 하고 이게 말이나 되냐? 하는데 그게 이제 시즌2에서 벌어지죠. 여튼 시즌1에서는 아이템 매니아로서의 어떤 연시은의 면모, 또 본인의 지식을 활용하는 또 지능캐로서의 면모, 그게 발현됐을 때 그 모습이 마냥 예쁘지는 않지만 멋있지는 않지만 대단히 현실적인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 등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이 드라마가 에피소드당 러닝타임이 뭐 엔딩 크레딧 빼고 뭐 빼고 하면은 35분 내외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30분 안에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시즌 1의 전체 러닝타임이 한 5시간이 될까 안 될까 그래요. 8편이나 되는데도요. 그래서 몰아보기에 되게 적합합니다. 드라마도 되게 빠른 호흡을 가져가기 때문에 체감상 뭐 5시간도 안 걸렸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주말에 몰아보기에, 연휴에 몰아보기에 이만한 또 선택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또 팝콘 무비에 적절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짧고 간결하게 끝난다는 점이. 여기까지가 드라마 약한 영웅 1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이고요. 그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연시은이 아이템 매니아고 본인의 지식 등을 활용해서 최적의 동선, 뭐 전략 같은 것을 짜고 구현해낸다. 구현을 해낸다고 해서 멋있게 싸우느냐? 그것도 아니다. 개싸움을 한다. 이게 지능캐로서의 면모가 돋보임과 동시에 리얼함을 안겨다줘서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성공을 거듭하다 보니까 좀 지쳐요. 긴장감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초반에는 신선했죠. 근데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 저 전략대로 되겠지. 연시은이 뭐 이기겠지. 뭐 도망가겠지.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별로 신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살짝 코웃음도 나더라고요. 한두 번쯤은 연시은이 계산한 게 제대로 먹히지 않거나 혹은 제대로 잘 되다가 마지막 최후의 일격이 본인 계획과 완전히 동떨어진 방향으로 귀결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더라면 변수가 등장을 했더라면 그로 인해서 이제 위기가 찾아오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다음에 전략을 세울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좀 대비하는 장면이 나왔더라면은 연시은이라는 인물이 좀 더 입체적인 캐릭터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쉽게 느껴졌고요. 핍진성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전영빈이 오범석이 전에 다니던 학교에 다니는 본인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오범석에 관한 이런저런 정보를 알아냈는데 정작 오범석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라는 것만 빼고 나머지들만 알아온 점 이건 너무 억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앞에서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언급을 드렸듯이 그거 하나 틀렸다고 갑자기 책상 쾅 치면서 연시은이 눈깔이 돌아가는 것도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좀 연달아 틀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당위성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얘네들은 제끼고요. 감상을 방해할 정도로 핍진성이 참 아작났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학교가 일단은 2학년, 3학년이 없습니다. 1학년만 존재하는 학교인가 봐요. 벽상고가. 요즘은 그런 학교도 있나 보죠? 또 시즌2로 가잖아요. 은장고등학교로 이제 시은이가 전학을 가는데 그 학교는 2학년만 다니는 모양입니다. 한 학교에 한 학년만 다니나 봐요. 그런 교육 시스템도 있나? 여튼 이런 지점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막 벌어지는데 선생님의 개입이 거의 없죠?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어른들의 좀 무관심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 문제는 연시은이 이제 전영빈이 전학간 학교로 가가지고 전영빈을 좁혀면서 뭐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를 알아내려고 하잖아요. 뭐 2022년이라고 하면 요즘이죠. 요즘은 타 학교 학생이 일과 시간 중에 교내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뭐 와가지고 그냥 친구한테 뭐 말 한마디 건네도 학생 어쩐 일로 여기 왔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와가지고 반까지 들어와서 전영빈을 반 죽여놨어요. 근데 그 타 학교에서는 연시은을 향한 그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 뭐 영빈이 정도는 저 새끼는 당해도 싸. 그래 뭐 타 학교라도 참교육 좀 해줘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연시은이 물어보잖아요. 전영빈한테 강우영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강우영이 헬스장에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어디 그 체육관, 짐 이런 데로 갈 줄 알았는데 그 헬스장이 교내에 있는 체력단련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전영빈을 뚝까 팬 연시은은 타 학교에 있는 거죠. 타 학교에 있는데 체력단련실까지 가는 동안 그것도 빠따를 들고 가는 동안 그 누구도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이제 보면서 계속 드는 거예요.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 이것도 약과인 게 그랬다가 강호영까지 시은이가 뚝까 패잖아요. 교복에 온통 핏자국이 묻어있죠. 그 차림새로 벽상고 자기 반으로 돌아옵니다. 한창 고등학교는 시험 중이었잖아요. 시험 시간 도중인데 옆반 애들이 연시은 보겠다고 연시은 반으로 달려옵니다. 시험 시간 도중인데 뭐 애들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애들은 옆반에는 시험 감독관 선생님 안 계세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교실 내에서 또 연시은이 소화기 들고 이 새끼 패고 저 새끼 패는데 연시은네 반에 있는 시험 감독관 선생님은 이제 놀라가지고 뭐 다른 선생님들 불러오겠다고 나가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범석이네 아버지가 학교에 방문을 해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은 그 국회의원을 보좌하느라 바쁜 것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시험 기간이면 각 반마다 선생님들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감독관의 반응이 없어요. 이게 너무 몰입을 깨가지고 알겠는데 참교육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 것도 알겠고 지금 시은이와 범석이가 이러한 파국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최소한의 핍진성마저 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가지고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온전히 그 액션 장면이랄지 그 감정을 표출하는 장면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바로 쿠키 장면이었는데요. 5시간에 달하는 시간 동안 학원물에 성장담을 녹이고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녹여왔던 드라마가 갑자기 일순간에 크로우즈 영등포로 변하는 거를 목도하게 되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쿠키 장면에서 은장고등학교 가자마자 딱 보여주는 게 학교가 개판이라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도 애들이 계속해서 떠들고 있고 선생님이 거의 애걸복걸하는 수준으로 애들아 조용해라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조용해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 이제 시즌2에서는 여러분 이제부터 저희는 완전히 이런 색깔로 갑니다 라는 거를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또 알고 보니 시즌1은 원작에는 없었던 내용 혹은 파편화된 내용을 창작하고 각색해서 만들어낸 드라마판 오리지널 스토리라고 하니까 쿠키에서 보여준 내용이 곧 원작의 내용에 좀 더 가깝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몰랐었을 때에도 갑자기 드라마의 장르가 급변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게 느껴졌고 이거를 이제 알고 나서 다시 그 쿠키 장면을 보면 이렇게 잘 만든 성장담이 왜 이런 크로우즈 영등포로 바뀌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남게 되고 여러모로 5시간 동안 제가 느꼈던 감상을 망치는 쪽으로 작용하는 쿠키 장면이었습니다. 쿠키 장면이 도움이 된 것도 있어요. 시즌2에서 벌어지는 온갖 크로우즈 짝퉁처럼 느껴지는 대목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지점에 대한 얘기는 약한 영웅 시즌2 에피소드에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드라마 약한 영웅 시즌1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드라마 약한 영웅 시즌1에 대한 제 별점은 3.5점 볼만한데? 입니다. 기존 학원물의 어떤 골자는 따르면서도 정말 지금 10대들이 당면한 문제를 적절하게 버무린 작품이
약한 영웅 시즌 1입니다. 배우들의 연기와 호흡 아주 좋았고요. 액션 연출, 현실성을 부각시키면서 극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가해자를 동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파수꾼과 분명한 차별점으로 느껴져서 저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좋았던 점으로 작용하게 되었고요. 반복될수록 유치하게 느껴지는 연시은의 싸움 계획, 전략, 핍진성을 지나치게 해치는 설정 등은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쿠키에 대한 아쉬움은 더 할 얘기도 없고요. 그럼에도 좋았던 점들이 더 많이 저에게 각인이 되어서 3.5점 볼만한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약한 영웅 시즌 1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처절한 액션에 녹인 외로운 성장담입니다. 현실적인 액션이었지만 개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싸움 정말 처절하죠. 아이템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액션에 소년 3인방의 각각의 고단하고 외로운 성장담이 담겨 있어서 처절한 액션에 녹인 외로운 성장담이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공개될 팝콘 무비 에피소드에서는 약한 영웅 클래스 2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박스오피스 이런 거 없이 바로 작품 속에 들어가고 볼까 말까 전개되고 그리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별점과 한 줄 평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지는 에피소드도 많이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나 아니거 봄 요봄 난봄 5월 첫째 주 다시 1 금주의 팝콘 무비 약한 영웅 클래스 1 에피소드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 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